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2월 달에 특허법 실전 GS 수업을 들으러 오신 거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2월 한 달 동안 특허법 실력을 많이 다지고 올리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서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제 특허법 실력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 푸셔서 알겠지만 특히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설과 이제 그런 논하라는 문제 유형을 출제를 했습니다. 왜 그런 유형을 출제를 했는지 먼저 기출 문제를 잠깐 간략하게 분석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글자가 뒤에까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왼쪽에 있는 거는 53회 1번 문제 기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56회 1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항변을 했는데 소기 때문에 이제 민사소송에서 이제 피고가 할 수 있는 항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권리남용이라든지 권리범위 부정의 항변이라든지 자유시식 기술의 항변 이런 것들을 논하라는 건데 먼저 4점으로 주어졌고 여기서도 이제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라는 걸 보자마자 이제 권리 남용 항변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권리 남용의 항변을 가지고 1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문 2번을 보면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신규성 또는 이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제 권리범위 부정의 항변을 하는 건데 그 항변에 대해서만 해서 10점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논점을 가지고 10점과 10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그 항변에 대한 이제 성격과 학설과 검토를 작성을 해야 이제 그 분량이 나올 테고 그것도 문제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한 의도가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라는 의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56회를 보시면 설문 1번에는 쟁점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시오인데 5점밖에 안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허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다. 그리고 특허 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실기 항변이겠죠. 그래서 설문 1번 같은 경우는 써야 될 항변이 자실기 항변도 있고 권리범위 부정의 항변도 있겠지만 그게 5점이라는 제한된 분량 내에 써라고 주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53회와 다르게 학설과 검토 같은 경우는 쓸 분량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출제 의도에 따라서. 그리고 (57회) 바로 다음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시더라도 이제 설명하시오가 10점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각 특허 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 위로 붙이면 진보성 결여가 명백하다라고 해서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치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진보성이 부족한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 남용의 항변이 나올 테고 그리고 권리범위 부정 항변 그리고 봤듯이 이제 자실기 항변도 써야 되는데 그게 10점이라는 분량으로 써야 될 거고 앞부분에도 이제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는 선사용권이 주된 논점이에요. 따라서 10점이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사용권을 크게 써야 되고 부수적으로 다른 그 소송상 한 명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학설이랑 검토 이런 것들을 거의 자제를 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라라는 게 출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이제 그런 항변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논점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만큼 잘 알고 있냐 이런 관점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항변으로도 10점씩 이렇게 크게 주어졌고 논하라고 해서 학설과 검토까지도 작성을 하라는 취지로 나왔지만 한번 그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제를 하실 때는 이미 우리 그런 식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 다 대비가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사례형으로 출제를 하면서 점수를 배점을 되게 적게 주는 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거기에 맞게 학설과 검토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럼 방금까지 본 거는 이제
항변에 대한 출제 경향이 어떤 건지였고, 그럼 다음으로 보시면 52회 4번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으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게 처음 52회에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해관계인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학설을 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설의 논거와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라고. 그것도 10점이란 큰 점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설도 비중을 어느 정도 쓰셔야 되고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도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56회에 나왔던 문제를 보시면 이제 특허권자 각각 을이 이제 실시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을은 실시권자인데 을이 갑에게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제 같은 논점이 여기서는 출제가 되었는데, 다만 10점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다음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당시만 해도 최신 판례였는데, 이제 특허가 무효로 되었을 경우에 이제 실시료를 다시 줘야 되는지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판례가 이제 타겟이었기 때문에 논점으로 따지면 여기서의 이해관계는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10점으로 써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이해관계인 여부 논점이 나왔을 때는 그 해당 논점에 대해서 10점이란 큰 점수로 나왔지만 이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제가 될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학설과 검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사례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것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럼 여기서는 물론 학설과 검토 부분이 이때에 비해서는 많이 양을 줄여야겠죠. 또 그리고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면 학설 검토는 제끼고 판례와 사안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출제 의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기출되지 않은 문제 논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향과 다르게 바로 사례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처음 그 논점이 나오게 되면 방금 분석한 듯이 좀 깊게 학설을 묻기도 하고 검토도 써야 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렇게 출제되고 난 다음에 재출제가 될 때는 이제 사례형 문제로 점수 배점이 작게 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행위 특허성 의료행위 특허성에 대한 논점이 이제 출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출 문제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출제가 된다면 이제 방금 분석했듯이 학설과 검토를 좀 깊게 물어보는 경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깊게 준비해 놓으면 출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지 간에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이제 판례와 사안만으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즘에 출제되는 경향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경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대처를 못 하겠죠. 그래서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서 좀 깊게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론으로 이제 53회 기출 문제도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 심결 취소 소송의 이제 심리 범위 다들 아실 거예요. 무제한설, 제한설 이렇게 논의가 있는데, 그 부분이 51회에서 나올 때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학설을 물었어요. 그리고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논하라고 이 부분만 가지고도 10점으로 써라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때 이미 이제 학설과 검토에 대해서 깊게 다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공부할 때도 무제한설과 제한설 이런 부분들을 깊게 지금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또 이런 식으로 또 출제가 될 수 있겠지만 경향을 봤을 때 다음에 나온다고 한다면 59회가 될 수도 있고 60회가 될 수 있지만, 그때 만약에 심결 취소송의 심리 범위가 출제가 된다면 배점은 좀 더 작게 해서 학설은 쓰지 않게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신 판례 같은 경우에 일사부재리 와 관련된 경우, 다른 경우와 연관돼 가지고 출제될 경우에는 단원점 중에 하나로서 출제되면 당연히 배점이 작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학설과 검토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도 답안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문제 수업 설명하기 전에 이제 잠깐 기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잠깐 끊었다가 이제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번 문제는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출제를 했는데, 최근 2, 3년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나올 만큼 다 나왔다. 그래서 거의 지금 끝물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교수님들이 2, 3년 전부터 많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끝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제 뭐가 나올까, 거의 다 나왔는데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출제한 이 판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문 1번, 2번 다음 설문 3번을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특허법원 판례인데, 작년에 시험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번에 설문 2번 같은 경우는 권리남용으로 해서 특허법원 판례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5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불이타 느낌으로 가끔씩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판례가 나오면 이 판례의 특허법원 사안이 이제 설문 3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출제를 했고요. 이제 설문 2번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미완성 발명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판단 기준을 좀 완화한 그런 의미 있는 판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다뤄보고 싶어서 출제를 했고, 사안 같은 경우가 좀 간단하게 출제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판례 원문을 읽어보더라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사안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에는 신규성 관련해서 이제 여러 판례들을 다룰 수 있게끔 이제 문제를 출제했고, 마지막 4번 문제는 이제 설문 1번은 제가 이제 의료 방법 발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는 의료행위라고 쓰려고 하다가 의료행위의 다른 말은 의료 방법 발명인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딱 갔을 때 공부할 때는 알고 있는 단어인데 시험장에서 긴장을 하는 바람에 이게 무슨 단어였지? 라고 순간 당황하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긴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게 문제 4번 같은 경우에 배치가 되면 시간이 더 부족해서 체감은 10초밖에 안 지났는데 실제로는 1분, 2분이 지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크게는 종 치는 순간에 이게 이거였지라고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의료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의료 방법 발명이라는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좀 했었고, 그리고 설문 2번은 투여 용법 용량을 특징으로 하는 의학용도 발명이랑 의료용이랑은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하는 거는 좀 전달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판서를 조금 미리 했는데, 그래 먼저 미완성 발명 관련해서 산업당 이용 가능성부터 설명을 드리면, 29조 1항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특허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특허 발생 요건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출원인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발명이라는 것은 이제 2조 1항에서 말하는 2조 1호에서 말을 하는 이제 발명의 성립성, 그게 될 거고, 따라서 특허법상 발명은 발명의 실시, 예를 들면 생산, 사용, 양도 등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발명은 자기 창고라고 해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이제 창작으로서의 고도한 것을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판례는 이제 자연법칙을 이용한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판시를 하고 있고, 발명의 일부가 자연법칙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으면 본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반복 재현 가능성으로 족하다. 100%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미완성 발명도 논점이 되는데 여기서는 문제 2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게 흥결한 경우에는 이제 거절리를 통지를 해야 되는데, 거절리 통지가 63조에 보시면 이게 한정된 거절리로 통지를 해야 돼요. 하지만 2조 1호가 거기에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29조 1항으로 통지를 하면 된다. 왜냐하면 2조 1호가 훈자 단발이라고 해서 훈시 기준으로 볼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에서 이제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보시면 먼저 판단 시점으로 해서 출원 시에 이제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장래에 기술 발전이 되어서 보완되어서 장래에 비로소 이용 가능성이 생긴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판단 시점 판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특허법원 판례인데 그 발명의 실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 번호가 적용되지만 그 실시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거나 기술적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흠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특허법원 판례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의료행위 논점인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 4번에서 출제를 했고, 여기와 관련된 논점으로는 이제 특허성을 인정할 것이냐, 즉 특허를 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특허법원 판례이지만 이제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가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발명은 치료 방법으로 보아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례를 하지만, 구분이 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얻어지는 건강 증진 효과 판례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부수적인 경우에는 또 구분도 되기 때문에 그때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동물로서 한정한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특허법원 판례이지만 주체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의료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그 신체에 그게 필수적으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의사가 하냐, 뭐 제가 하냐, 다른 사람이 하냐, 누구나 상관없이 사람의 신체가 관련되어 있어서 인도적 차원인 것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료행위만 한 경우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거지, 의료인으로 제한해서 특허를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특허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신규성 부분인데, 신규성 여러분 의치는 다들 아실 거고, 이제 신규성 같은 경우는 29조 1항에 보시면 29조 1항 각호의 발명을 제외하고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표정에 의해서 이 규정은 특허 장애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민소에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증명 방법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여기 판례가 될 거고요. 판단 순서로 보시면 먼저 출원 발명을 특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선행 발명을 특정을 해야 되고, 양자를 대비해서 동의한지 그 부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먼저 출원 발명 특정을 보시면 출원 발명을 특정한다는 것은 청구 범위를 이제 해석한다는 문제예요. 그 청구 범위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던 이제 이론설과 이론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출원 단계에서 해석하는 것과 권리 범위 판단에서의 청구 범위 해석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주장이 이론설이고, 아니다, 둘이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게 이론설이고, 그럼 그 학설이 어떻든 간에 그럼 청구 범위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 방법으로는 청구 범위 기준의 원칙이 있고, 발명의 설명의 참작의 원칙이 있고, 추론 경과 참작의 원칙이 있고, 공지 기술의 참작의 원칙이 있습니다. 청구 범위 기준의 원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발명의 확정은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되지, 발명의 설명 등 다른 명세서의 기재에 의해서 제한하거나 확장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청구 범위 기준의 원칙이고,
그 다음 발명의 설명의 참작의 원칙은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해야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의 설명들을 참작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배치되지 않게 해석한다면 이제 참작하는 것은 이제 제한하거나 확장 해석하는 의미와는 다르다. 구분 지으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추론경과 참작의 원칙과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은 청구 범위가 명확하면 상관이 없는데 불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추론 경과와 공지기술을 참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1번 원칙과 2번 원칙이 이제 주된 해석 방법이고요. 이 부분은 좀 부수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행발명을 특정을 할 때 29조 1항 각호를 보시면 출원 전에 공지, 공연 실시, 그리고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 있는데, 먼저 출원 전을 보시면 판례가 출원 전의 의미는 시분초를 고려한 자연시 개념이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 이제 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 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을 이제 선행 발명으로서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판례의 의미는 29조랑 각호에 규정된 출원 전의 의미가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 실시된 그 발명이라는 의미이지, 출원 전에 그 증거가 작성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공지랑 공연 실시가 있는데 좀 당겨서 적을게요. 이제 공지랑 공연 실시랑 반관계가 있는데, 이제 공지는 이제 판례가 의의는 인상이라고 전 외웠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 공연 실시는 저는 통용 RC라고 외웠는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관계는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이제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잠깐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공지랑 공연 실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판례를 보시면 공지도 같이 판시를 하고 있고 공연 실시도 같이 묶어서 판시를 하는데, 이제 수험생 입장, 제 입장에서도 그때 공부를 할 때도 이 양자를 좀 구분하면 좋겠는데 왜 구분을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우리나라 특허법은 이제 일본에서 수입이 된 거잖아요. 좋게 말하면 수입이고 좀 안 좋게 말하면 그냥 그대로 뺏겨온 건데,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일본 특허법을 한번 봤었는데, 거기서의 이제 신규성 이 파트에서는 공연이 알려진 또는 공연이 실시된 발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번역이 되어 올 때 공연이 실시된 거는 그대로 번역이 되어 왔는데, 공연이 알려진 이 부분은 그대로 번역이 안 되고 공지라고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공지라는 단어가 이제 국어적으로는 공연 실시된 발명도 좀 포함되는 개념이 아닌가라고 이제 국어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판례가 이제 설치를 할 때 묶어서 이제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하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공지이고 어떤 경우에는 공연 실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례 기준으로 문제를 푼다면 구분할 의미가 없겠지만, 공부하다가 가끔씩 이제 구분을 짓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한번 제 나름대로의 이제 논리를 세워가지고 구분을 어떻게 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지는 공연이 알려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세미나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PT를 할 텐데, 그런 경우가 이제 공연이 알려진 그때 PT를 이제 홍보를 할 때 이 아이폰에 대한 뭐 이제 기능과 그리고 뭐 사진의 화질이 어떻든지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연이 알려진인데, 그때는 이 휴대폰 아이폰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휴대폰을 가지고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실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연이 실시라고 했을 때 생사양대 수청이라고 하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들자면 이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제3자에게 교육 자료용을 배포했다는 것만으로 공지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자료에는 교육용 자료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들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배포하는 것만으로 공연이 알려졌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판례인데, 그게 공지랑 관련된 거죠. 하지만 그 자료에 기술적 의미가 담겨 있어서 배포한 행위는 실시가 아니죠. 생산도 아니고 사용도 아니고 양도로 판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는 공연 실시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판례가 공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었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공연 실시는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특허법원 판례 중에 이제 의약품 발명을 이제 판매를 했을 때 그 판매가 이제 공연 실시인지 아닌지로 이제 특허법원 판례가 있는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의약품을 가지고 판매를 했다는 거는 판매가 양도죠. 그러면 특허법상 실시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그 행위가 공연 실시에 해당하는 거지. 하지만 의약품 판매를 할 때 이제 그 의약품의 성분과 뭐 자세한 어떻게 양의 기전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알려주지 않잖아요.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공지라는 표현을 안 썼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 혹시나 이제 구분 짓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기준으로 이제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교수님들 논문에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예를 들면 일본 특허법은 이제 공연이 알려진인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공지라고 되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안지에 쓸 내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럼 이제 공지랑 공연 실시는 그렇게 비교를 했었고, 다음으로 이제 공연 실시랑 이제 반관계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문제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을 텐데, 이제 선행기술 적격이라는 이제 그런 법률 용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선행기술로서 이제 특허 발명, 출원 발명과 대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무 선행 발명이나 출원 발명과 대비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어떤 적격 요건이 있는지 보면, 일단 공연 실시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실시된, 공연이 생산된, 공연이 사용된, 공연이 양도된, 판매된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실제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발명이 이제 사용, 생산, 판매된 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연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발명은, 출원 발명은, 비교된 출원 발명, 선행 발명은 실제로 생사양대 수정하고 있는 거는 다툼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반관계, 이제 반포된 간행물에 개재된 발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다가 내 발명은 이렇습니다. 발명자 같은 경우에는 내 발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허풍도 끼어있을 수 있고 과장됐을 수도 있고 명세서에 적혀있을 뿐이지 그 발명이 실제로 실시되는지는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했을 때는 공연 실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반관계 같은 경우에는 단지 종이에만 적혀있을 뿐 실제로 실시됐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발명이 실시 가능을 해야 선행 발명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실시 가능 요건을 더 구비해야 된다고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2번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개시 요건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말 그대로 개시만 되어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듯이 선행 발명에 추론 발명과 비슷한 A 구성이 적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일단 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개시 요건은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이 발명이 실시가 가능하냐, 그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실시 가능 요건 이런 것을 추가로 구비를 해야 되고요. 저것과 다르게 공연 실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실시가 공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가 가능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시 가능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그 다음 단계로 제3자가 그 실시를 보고 그 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죠.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여기서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알고 있는 상태로 실시되어야 된다. 이게 여기서의 의의가 되면서 이제 요건이 됩니다. 그럼 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지득한다라고 다르게 이제 국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용이하게 지득할 수 있도록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판례는 이제 용의 지득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연 실시는 실제로 실시가 되고 있어서 실시가 가능한지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제3자가 그 실시를 보고 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판례는 용이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엄격하게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추론인 같은 경우에 이제 발명을 하고 그것을 추론을 하겠죠. 하지만 그 추론 전에 나는 발명을 하자마자 빨리 이제 사업화를 시작해서 물건을 팔아야 내가 연구 개발 투자했던 거 그런 것들을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추론 전에 그렇게 내가 이제 발명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공연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추론한 다음에 30조 규정으로 이제 공지 예외 주장을 하면 충분히 추론이 등록이 될 수 있는데 옛날 30조 규정에는 공지랑 반관계랑 인터넷 그 부분은 다 포함이 되었지만 공연 실시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즉 추론 전에 공연 실시 행위를 했지만 추론 이후에 30조를 주장하려고 보니까 그 30조 규정에서는 미안하지만 공연 실시는 30조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너가 30조 주장할 수 없게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특허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옛날 규정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 상황에서 추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판례와 이제 교수님들은 30조로 보호하지 말고 29조 1항 각호 해석에서 이제 공연 실시 이 법문을 해석을 통해서 추론인을 보호하자. 그러면 어떻게 보호를 할까? 이제 선행기술 적격을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추론 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선행 발명을 가져올 때 용의 지식성 요건을 갖춘 것만 가져오게 해서 대비를 시키자. 그렇게 되면 선행 발명으로서 가져올 수 있는 공연 실시된 발명이 매우 제한될 거고 그러면 추론인 너가 이제 추론 전에 발명을 실제로 실시를 했지만 그게 발명의 내용이 용이하게 알려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 실시가 아니야. 그래서 30조 주장을 굳이 안 하더라도 신규성 판단을 할 때 선행 기술로서 너의 그 추론 전 행위는 대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호를 했다가 최근에는 30조 규정이 많이 정비가 되었죠. 이제 공연 실시된 발명도 다른 발명과 대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30조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고 6개월도 1년으로 늘렸고 그런 식으로 추론인 보호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판례의 지금 엄격한 태도가 옛날엔 타당하지만 지금은 많이 개정으로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이제 선행기술 적격을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논의와 이제 주장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의 판례도 이제 많이 바뀔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아직 종전 태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연 실시에 관련된 발명 같은 경우는 용의 지식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반관계는 이제 개시 요건과 실시 가능 요건을 구비해야 이제 선행기술 적격 만족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관계 같은 경우 이제 개시 요건과 실시 가능 요건은 다음에 의학연도 발명을 풀 때, 뭐 선행 발명을 풀 때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포에서 이제 반포가 되어야 이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인데, 그게 이제 게재물이 이제 논문인 경우, 카탈로그인 경우가 문제가 되고, 논문은 특정 시점이 꽤 많은데 어떤 시점을 이제 반포된 것으로 볼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입고된 경우 그리고 배포된 경우, 이 경우에 반포된 것으로 보겠다. 반포 시점을 그렇게 판례가 설치를 하고 있고,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반포된 시점이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이 안 되었어도 사회 통념상 반포된 것은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반포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례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규성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요. 특파권에 있어서 이제 특파권을 가진 자는 이제 발명자 또는 이제 승계인이 가지겠죠. 여기서 이제 33조를 보시면 이 발명자가 이제 그걸 가지는데 어떤 경우에 발명자인지가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제 판례가 이제 그 기준을 설치하고 있는데, 저는 기창실기라고 외웠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이제 발명자라고 이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계인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면 당연히 승계가 되겠죠. 그때는 명시적 승계인데, 묵시적 승계도 가능하냐, 그게 이제 판례가 가능하다고 이제 설치를 했고, 이제 발명자와 관련해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특허 요건까지 구비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이제 판례가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발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명자란에 발명자라고 기재가 되었더라도 그 사람은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판례도 있고, 그리고 승계인과 관련해서는 승계인이면 적법한 승계인이기 때문에 추론할 때 추론인을 적을 수 있는데, 이 승계인이 발명자라고 적힌 경우, 네, 승계인인데 발명자는 다른 분한테 승계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자가 발명자인데 그 발명자란에 승계인 이름이 적힌 경우에 그럼 그거는 특허가 무효가 되느냐 했을 때 특허 무효는 아니고 이제 그 모인 추론도 아니다 라고 이제 판례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특파권을 이제 공유하는 경우에도 이제 공동 발명자가 있고, 이제 특파권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동 발명자 또는 이제 지분을 승계한 자가 이제 공유자에 해당을 하게 되고, 공동 발명자 같은 경우에도 그 규정에 보시면 판단 기준이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판례가 설치하는 거는 기창실기 여기서는 이제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추가적으로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발명자일 때보다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주관적 요건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공동이기 때문에 이제 2인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명이 각자 발명자에도 해당을 해야 되고, 각자 발명자에 해당함에도 추가적으로 둘이서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공동 발명자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사안을 포섭하실 때도 이제 두 가지 다 부분을 포섭하시면 좋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너무
엄격하게 공동 발명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그 주관적 요건까지는 너무 과하다라는 설명이 있지만 지금까지 판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두 가지를 다 이제 포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지분 승계인 같은 경우에도 명시적, 무시적으로 이제 양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판례가 뭐였죠? 개공 출발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계약에 따라서 이제 지분을 승계받고 공동 출원을 한 경우에 그때 출원인은 발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발명자가 아니지만 이제 승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특허권 공유 지분을 가진다. 이제 이렇게 이 판례가 이제 오늘 1번 문제에서 나왔던 판례인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인 경우에는 이제 44조에 따라서 이제 공동 출원을 해야 된다. 이거는 다 아실 테니까. 네, 이 정도로 이제 내용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문제 1번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네 번째 줄에 을과 병의 항암제 개발 약정 내용으로는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을은 이제 필요한 연구 자금을 부담한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발명자 그 판례 기억나시죠? 발명자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생각나실 거고, 그 다음 문장에 이제 특허 가능한 발명 일체는 을에게 귀속된다라고 해서 이게 병이 을에게 특파권을 양도하는 명시적 약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갑은 병에게 하루 또는 이틀 간격으로 뭐 제한하는 등 뭐 연구 개발의 아이디어를 제공, 다음 줄에 연구 감시자와 을의 책임자로서 관리했다라는 표현은 그 판례 그 문장 그대로 매치되게 한다면 이제 갑은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갑과 을은 두 번째 줄에 공동 발명자로 표시하여 공동 출원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을은 명시적 약정에 의해서 이제 승계인이 해당하고, 이제 갑도 나중에 볼 거지만 묵시적 승계로 승계인인데 그 두 명을 승계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발명자로 표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이 특허는 이제 모인 출원도 아니고 그래서 무효로 되지도 않는다. 이제 그런 판례도 기억나면 좋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제가 문제에서 타깃으로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용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두 줄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설정되었다 이후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제 설문과 관련해서 을이 이제 갑과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확인에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지를 먼저 보시면, 일단 설문 1번에서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이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동 발명자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갑이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공동 발명자 판단 기준을 목차로 잡고, 이제 판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발완 실상협이라고 해서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그 다음 기창시기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두 개 다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화학 발명에 대한 판례가 나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화학 물질이면 화학 발명이죠. 그래서 이 판례도 적었는데, 이런 관련된 내용을 적다 보면 엄청 쓸 게 많아요. 그리고 밑에 판례도 보시면 뭐 아이디어만을 제공했거나 이 부분도 지금 자른 건데 이 부분도 엄청 뚱뚱한 판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줄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화학 물질 이렇게 화학 발명이 아니고 작년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물건이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화학 발명 같은 이런 내용까지는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제 적을 거 적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제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공동 발명자 요건에서 이제 추가적인 설치 부분도 같이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화학 발명은 두 번째 줄에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된다라고 해서 구완실기라고 저는 외웠고요. 다음 목차로 이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는지이기 때문에 이번 목차로 갑을의 공동 발명자 해당 여부라고 해서 이 판례를 적었는데, 이 판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긴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일까 하다가 이제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판례가 설치한 것을 보면 전단은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 후단은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이제 뚱뚱하게 판례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공동 발명자 중에 한 명은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고 다른 한 명은 해당하지 않고 이러면 두 개 다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해당하는 것만 좀 갖고 와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줄이는 방법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갑과 을 모두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단 부분만 좀 자세하게 풍부하게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동 발명자가 이제 전부 해당한다면 이제 뒷부분을 좀 뚱뚱하게 풍부하게 적는 게 좋겠죠. 뭐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다가 필석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 쓰시면 되고, 필석이 좀 딸린다 싶으시면 좀 줄이는 방법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안을 보시면 이제 갑은 연구개발의 아이디어를 제공, 관여, 그 다음에 연구 감시자, 그리고 올해 책임자로서 관리했을 뿐이기 때문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 이게 객관적인 부분을 포섭한 거고요. 따라서 갑은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이제 판례의 주관적 요건, 객관적과 주관적 모두 다 포섭하는 게 사안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 포섭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은 이제 이번 목차에서 공동 발명자의 해당 여부를 물었기 때문에 이제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 적어주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을도 이제 연구 자금만 부담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제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둘 다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설문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적법한 공유자인지 설명하시는데, 구분을 해야 될 게 공유자가 될 수 있으려면 발명자도 되지만 승계인이면 또 공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시나 착각할 수 있는 게 발명자가 아니면 공유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발명자가 아니더라도 승계인에 해당하면 공유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승계인이 논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1번 목차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라고 해서 먼저 의 취지 쓰고, 이제 법적 성질 부분은 이제 뭐 권건설, 사건설, 병존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하지는 않은 논의예요. 왜냐하면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양도될 수 있다, 승계될 수 있다는 다툼이 없어요. 이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수님들도 권건설, 사건설, 병존설을 쓰시면서도 구분할 실익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왜 썼냐, 이제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필석이 좀 부족하면 빼도 되지만 교수님들도 논문에 쓰실 때 다 구별 실익이 없다고 하면서도 다들 법정 성질을 짧게 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어느 경우에서든지. 구별 실익이 없다고 해서 빼시면 되는데 다들 그렇게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시니까 저도 좀 안전하게 하려고 이제 썼는데, 대신에 이제 공건설이 어떤 학설의 내용이고 사건설이 어떤 학설의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이 길게 쓰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한 줄 정도로만 학설 이름만 제시하고 넘어가는 게 좀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도성 판례, 이제 판례 특파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성이 있고, 그래서 계약한 경우는 명시적이겠죠. 이 경우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안에서는 아까 문제에서도 을과 병 사이에 항암제 개발 약정을 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은 이제 특파권을 양도받아서 승계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을이 자기가 가진 특파권을 지분 일부를 갑에게 명시적으로 양도했다는 사정은 없어요. 하지만 이걸 묵시적으로 양도를 했는지, 그리고 묵시적으로 양도가 가능한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 목차로는 이제 설문 2번 문제의 표현에 맞게 갑이 적법한 공유자인지 여부로 설정을 했고, 이제 판례는 권리적 계약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그 계약에 따라서 이제 공동 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이 발명인이 아니더라도 공유자가 된다. 이제 아까 그게 말씀드렸던 공유자는 발명자와 승계인이 공유자가 되는데 발명자가 아니더라도
승계인이면 이제 공유자가 해당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 이거를 개공 출발지라고 외웠습니다. 계약에 따라 공동 출원한 경우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더라도 공유 지분을 가진다. 해서 개공 출발지라고 외웠습니다. 사안에 보시면 제가 이게 동그라미가 좀 잘못 표시되어 있는데, 일단 3번 동그라미를 이제 2번으로 바꿔주시고, 첫 번째 문장인 걸 동그라미 1번으로 해주시고, 마지막 문장에 따라서 앞에 이제 3번 동그라미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타 부분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나왔듯이 갑은 이제 계속 자기는 발명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발명자가 아니더라도 묵시적 승계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이 자기가 발명자가 아님에도 계속 발명자로 주장하는 그 내면의 의사에는 이제 자신의 역할과 기여도, 이 기여도라는 것은 문제 사안 처음 문단에 보시면 갑이 이제 병과 이제 이렇게 주선을 시켜주고 이게 불발되자 다시 이 병을 을에게도 이제 소개시켜주죠. 을 같은 경우는 갑이 없었다면 이 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출원을 못할 텐데, 갑이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주고 이런 개발 약정들을 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갑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나도 이제 어느 정도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아닌가라는 그런 내면의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은 특허를 달라는 의미가 이제 특허를 전부를 달라는 의미에는 이제 일부 지분이라도 달라라는 게 내면의 의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제 갑도 자기 스스로 승계인 이제 지위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이제 을 같은 경우도 갑의 주장을 너 주장이 말이 안 돼요 배척한 게 아니라 이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공동 출원인 이름에 적었어요. 그럼 이런 적은 행위 그 을의 내면의 의사에도 갑의 너의 그런 역할과 기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발명자는 아니지만 나도 발명자 아니지만 공유자로서 그런 지분을 이제 줄게라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묵시적 지분 일부 양도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갑은 적법한 공유자에 해당한다. 결론 이제 을은 이제 명시적으로 권리를 양도받았고 이제 갑은 그 명시적으로 이전받은 을로부터 묵시적으로 승계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갑은 적법한 공유자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이 사안 판례를 보시면 무효심판이나 뭐 이런 사건이 아니고 이제 민사 소송이에요. 이 소송도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 이제 확인 소송인데, 첫 번째 소송은 이제 갑이 이제 자기가 특허권 공유자가 맞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공유자 지분 확인 청구를 했고, 그와 더불어서 나는 공유자이기 때문에 특허 발명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확인을 구한다는 청구 두 가지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소의 일반론을 썼는데 특허법 시험에 민소법 내용을 써도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때가 올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인가 재작년 상표 시험에서 이제 대법원 관련 민사소송 내용을 일반론을 쓰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쓴 사람들은 되게 고득점을 받았고, 쓰지 못했던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점수가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 관련된 논점으로 뭔가 써도 될 것 같은데 싶으면 쓰는 게 맞고, 하지만 이 시험은 특허법 시험이기 때문에 민소법처럼 너무 과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 정말 필요한 것만 짧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의소에서 이제 의 취지 잠깐 써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확인의익을 썼는데, 이제 여러분 민소 공부하실 때 이제 확인의소에서 이제 대상 적격과 확인의익까지 다 쓰시는데, 대상 적격은 이제 자현권이라고 해서 자기의 현재 권리 이 부분을 이제 보통 쓰고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이제 대상 적격과 확인의익을 이제 구분해서 별개 여건으로 공부를 했지만, 최근에 판례를 보면 이제 확인의익이 대상 적격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그런 뉘앙스로 판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제 그런 판례를 보고 확인의소에서 대상 적격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대등한 지위에 있는 요건인가, 그냥 확인의익으로 넓은 개념으로 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있지만,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상 적격과 확인의익을 구분해서 쓰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판례를 좀 명확하게 위치 설정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이제 좀 수험생 입장에서 수월하지만, 그 내용은 민소법이고 여기서는 이제 대상 적격보다는 확인의익이 주된 논점이기 때문에 대상 적격은 그냥 스킵하고 이제 확인의익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이제 권리 법률상 지위에 여기서는 이제 권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그리고 현존하는 위험 불안 이 부분은 이제 을이 갑한테 너는 공유자 승계인이 아니야 라고 계속 이제 다투고 있으니까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생긴 경우겠죠. 그래서 이제 설문 목차 2번을 보시면 특허권의 공유자 지위 확인 청구 적법 여부는 이제 을과 갑이 이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을에게 공유자 지위 확인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적법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적법한 거고, 3번 목차에 보시면 단독 실시권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라고 해서 여기서 판례는 특허법에 99조에 보시면 공유자에만 해당하면 당연히 상대방의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구하는 원고 너는 공유자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 그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는 이미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손은 이제 적법하지만 이제 단독 실시권 구할 수 있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 1번은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문제 2번을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미완성 발명에 대한 건데, 설문 1번의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의 구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구별 부분에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미완성 발명이면 이제 발명이 이제 효과가 달성이 거의 어렵겠죠. 근데 실시 가능 여건도 그럼 따라서 불비가 될 거고 둘 다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발명은 완성되었지만 실시 가능 여건, 명세서 기재 불비인지 아니면 발명조차도 미완성인지 이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 통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교수님이나 판례는 양자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 1번 이제 답지를 먼저 보시면 이제 먼저 각각 의를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설문 목차 2번으로 이제 구별 이 부분이 이제 판례 번호가 200호 7036 적혀 있는데 6을 8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타여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판례를 보시면 이제 발명의 완성 여부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각각 거절 이유, 선출원 지위 의무, 보정으로 하자 치유 가능한지, 그리고 등록 이유, 권리 범위 부정 여부 등 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고, 따라서 명세서 기재 불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미완성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절 이유의 거, 선출원 지위 의무의 선, 보정에 의한 하자 치유 갑에서 보, 등록 이유, 권리 범위 부정 여부 등에서 권, 법률 효과의 법에서 거선, 보, 권, 법이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명세서 기재 불비는 이제 발명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발명의 설명에 이제 발명이 이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재 불비라고 거절리를 통지를 하는 건데, 이 42조 3항 1호 이제 최근 판례를 보시면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판례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래 판례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양자를 좀 구분을 하자면, 원래 42조 3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명이 완성되었는지 아니었는지 먼저 판단을 한 다음 완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42조 3항 1호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
효과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엄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42조 사망 1호는 충분히 예측할 정도면 만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완성된 발명 판단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완성된 발명과 반대되는 거는 이제 뭐 비발명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발명 있고, 이제 미완성 발명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실시 가능 요건이 42조 사망 1호인데 이 기준이 미완성 발명보다 낮거나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추론 발명에 대해서 미완성 발명이 적용되는 영역과 실시 가능 요건이 거의 이런 식으로 뭐 겹치게 되는 이런 경우까지 오다 보니까 미완성 발명이란 거는 법률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이 없음에도 우리들이 특별하게 이제 그런 미완성 발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실시 가능 요건이 적용되는 범위와 상당 부분 중복이 돼서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그리고 실시 가능 요건 불비한 경우에는 보정으로서 하사를 취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미완성 발명은 보정으로서 하사를 취를 못하기 때문에 출원인 입장에서도 미완성 발명보다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게 더 좋고, 심사관 입장에서도 양자를 판단할 때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시 가능 요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복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률 규정에는 미완성 발명이 없지만 우리가 특별히 판례나 이제 학설에서도 이제 미완성 발명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인정 실익이 없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줄이고 미완성 발명 판단 기준을 완화시킨다면 양자를 조화롭게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많이 도입했었고, 그래서 최근 판례는 효과 달성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도입했고, 이제 예상이라는 단어도 표현을 새로 했습니다. 좀 많이 완화가 된 상태로. 이렇게 된다면 미완성 발명과 실시 가능 요건의 이제 중복을 덜 하게 되면서 조화롭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례도 이제 그런 판례 해설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지를 보시면 일단 본론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의학용도 발명 판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판례는 이제 양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명세서 기재권을 충족한다라는 판례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뭐 강사님들도 설명하시는 게 의용발 같은 경우는 발명의 완성과 명세서 기재 요건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 듯한 판례가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부분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2017후 1854 판례를 보시면 이게 이제 보충 자료로 드린 4번 판례를 보시면 이제 의학 용도 발명의 경우 면세서 기재 요건에 대한 판례인데, 여기서 이제 양리 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학 용도 발명에서는 쭉쭉쭉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명세서의 기재 요건을 충족하였다라고 해서 발명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발명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딱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명세서 기재 요건이 해당하는 사안이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발명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발명의 완성과 명세서의 기재 요건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을 판례도 이제 받아들여서 발명의 완성과 명세서 기재 요건을 구분하려는 시도에서 이렇게 발명의 완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바라보든
이제 요즘 최근 판례를 보시면 발명의 완성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 2번으로 보시면 이제 한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 2번으로 한번 돌아서 보시면 갑은 A, B, C, D로 구성된 침수 시 누전 방지 장치를 출원한 다음은 특허를 받았는데 청구 범위에는 이제 A 형태에 대해서 이제 그 B라는 구성을 측면과 상부, 그러니까 이제 B라는 구성이 있으면 A라는 구성이 뭐 상부 그리고 측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청구 범위에는 포위하는 형태로 이제 B 구성 주변에 구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설에는 B라는 구성을 이제 측면, 상부, 이제 하부에도 이제 이렇게 B를 포위하는 구성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부 부분에도 이제 A가 이제 포위할 수 있다라고 발명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제 을이 이제 갑 특허 발명에 무효 심판을 청구하자 두 번째 문단이에요. 자, 갑은 이제 검증 시료를 제출했는데 그 검증 시료는 이제 이렇게 하부면에도 이제 A가 덮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검증 시료를 제출했어요. 그 말은 이제 이 검증 시료는 이제 특허 발명과는 이제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B라는 구성에 이제 하부에도 이제 A가 덮기 때문에 청구범위라는 표현이 좀 다른 검증 시료를 특허권자가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심판원과 이제 을이 다투고 있는 건데 이제 설문 2번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심판원 판단은 특허 발명에 이제 발명의 설명에 이제 제 그림은 이제 이렇게 그렸지만 그림이 있다는 게 아니라 글 한 줄이 있다. 그 한 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고 발명의 설명에는 또 실시대가 있는데 이 실시대 4개도 이거랑 검증 시료랑 일치하지 않는 검증 시료를 특허권자가 제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동그라미 1번에서 이제 특허 발명의 실시대 4개 중 그 일부에 따라서 이제 한번 이제 검증 시료를 한번 보니까 특허 발명 이제 목적하는 효과가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또한 심판원은 이제 갑이 제출한 검증 시료가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대 4개와 일치하지 않고 청구범위의 이제 그런 형상과 다르다. 왜 다르냐? 이제 하부면을 덮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 특허 발명이 이제 검증 시료로서 이제 그 추구하는 특허 발명의 목적한 효과 달성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완성 발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 배척을 했죠.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일단 답지에서 이제 일단 이게 15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 소재를 간략하게 적었고, 두 번째 목차에 이제 발명의 완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최근 판례는 이제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효과가 달성 가능성을 예상이라는 표현이 이제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키워드는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목차에서 이제 특허 심판원의 판단 1이 타당한지 여부로 해서 보시면 판단 1을 보시면 실시대 일부만을 가지고 발명의 완성 여부를 판단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판례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그 실시대에 한정돼 가지고 발명의 완성이 인정되고 불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시면 되고, 다음 4번 목차에서 판단 2가 타당한지를 봤을 때 일단 그 판단 기준으로서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리고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그 발명의 설명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판례가 이제 기준을 제시했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기준의 발명의 설명이라는 두 번째 줄에 발명의 설명의 기재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발명의 설명을 또 이제 참작을 해야 되고, 판례를 보시면 먼저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만 청구 범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설명의 기재들을 모두 고려해서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게 발명의 설명에 이제 A라는 구성은 B를 하부면도 덮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기재가 한 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발명이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안을 보시면 갑의 특허 발명은 이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체적인 기재를 통해서 통상의 기술자는 이제 구성 A를 뭐 측면 상부만이 아니라 뭐 하부면도 이제 적절히 변환시킬 수 있다라고 먼저 전제를 깐 다음 그 다음에 그 구성 A 형태에 대해서 이제 심판원의 판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형태가 청구 범위와 발명의 설명, 이 기재까지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이제 갑이 제출한 이 검증 자료는 청구 범위랑도 일치하지 않고 실실의 내계랑도 일치하지 않는 형태이지만 이 발명의 설명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 효과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근거 자료를 이제 배척할 게 아니라 근거 자료로서 쓸 수 있다라고 하고, 따라서 이 근거 자료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통상의 기술자가 이제 구성 A가 목적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3번,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이제 그러므로 갑 특허 발명은 이제 이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발명의 완성 판단 기준 판례의 표현을 그대로 이제 갖고 와서 마지막은 이제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나는 사안을 해결했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 판례 표현까지 섞어서 이제 판례 판단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원의 판단이는 부당하다라고 이제 결론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이제 신규성 내용인데, 1번 문제는 이제 최근 특허법원 판례에서 이제 설정 등록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설정 등록일은 특허료 납부가 아니라 등록 원부가 실제로 생성된 시점이 이제 공지된 시점이다. 이제 그 판례를 이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 1번에 이제 선행 발명을 특정할 때 그 출원전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1이 아니라 뭐 4월 7일, 뭐 8월 16일, 1이 아니라 시분초까지 고려한 자연시 개념이다. 그리고 설정 등록된 발명의 공시 시점은 설정 등록일이다. 이게 이제 선결 논점으로서 먼저 한번 써주시고,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되는 설문, 목차 2번 등록원부 생성시가 이제 등록일인지 여부, 이제 판례 제시, 이 판례에 따라서 이제 사안포수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 2번은 문제를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줄에 심사관이 이제 선행 발명으로 카탈로그를 제시를 했는데, 그럼 카탈로그에 관련된 이제 판례가 있을 거고, 이제 비록 발명의 명세서와 같은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라는 부분은 그 카탈로그에 명시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아까 이제 반관계 설명을 드릴 때 반관계에서 처음에 이제 선행기술 적격으로 먼저 게시 요건을 갖춰야 되고 용의 실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게시라는 거는 이 내재적 게시라는 게 여러분 보정할 때도 비슷한 표현을 보셨겠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이제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내재적 게시랑 비슷한 통하는 개념인데, 아무튼 여기서 발명의 명세서와 같은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부분은 명시적 게시는 되어 있지 않으나 그 다음에 제품의 개요 등등 모두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라고 해서 내재적 게시는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발명 적격 요건들 이 두 가지 쓰시면 되고, 이제 그다음 판단
심사관의 판단이 타당한지인데, 문제를 보시면 일단 1번 목차에 선행기술 적격해서 이제 개시 요건과 영위 실시 요건 이렇게 제시가 있고, 판례를 보시면 대비 발명은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앞부분이 이제 명시적 개시 부분, 즉 명확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다고 봐서 명시적 개시된 것 뿐만이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표현이 이제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 발명이 될 수 있다 해서 이 후단 부분이 내재적 개시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명시적 개시와 내재적 개시를 설치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판례는 이제 용의 실시 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치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종이에는 발명이 게시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실시가 가능한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의 실시 요건도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제 교수님들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행기술 적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음에 심사관의 이제 의견 제출 통지가 타당한지를 봤을 때, 카탈로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 통념상 반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카탈로그에 이제 상세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제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으나 내재적 개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 발명으로서 적격이 있다. 따라서 이제 의견 제출 통지는 타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 포섭하실 때도 이제 사안에서 주어진 표현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그 사안 포섭들을 할 때 이제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묶어서 이제 같이 기재를 하시는 게 논리적 흐름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 3번을 보시면 설문 3번 문제에서는 갑은 이제 발명의 설명과 이제 청구 범위의 발명 X를 기재해서 추론을 했는데, 한편 2021년 9월 14일자로 반포된 논문 A라고 되어 있는데 9월 14일 자로 작성되어 반포된이라고 작성되어라는 표현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을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논문 A에는 2021년 5월 3일에 개최되었던 세미나에서 발표된 발명 X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2021년 5월 3일에 네. 세미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공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네, 이제 갑이 X 발명가에서 추론을 했고, 여기서 2021년 9월 14일에 논문이 작성이 되었고 작성된 이후에 반포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반포 시점은 반포가 되려면 일단 그 전에 작성이 되어야 이제 반포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반포 시점은 이 뒤쪽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이제 논문 A에 게시된 구성을 근거로 신규성 위반에 거절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래서 일단 답지를 보시면 선행 발명을 일단 특정을 해야겠죠. 선행 발명이 이제 뭐 논문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세미나에서 공지된 이것도 될 수 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출원일 이후이기 때문에 논문을 가지고 규정을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29조 1항 2호가 전단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1호 전단 이렇게 봤을 때 심사관은 신규성 위반을 통지를 할 때 29조 1항 2호로 전단으로서 신규성 부정을 할 것인지 29조 1항 1호 전단으로서 부정할 것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논문은 출원 이후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논문 자체를
이제 반관계로 봐가지고 거절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논문에는 그 적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출원 전에 세미나가 있었고 그때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거절시킬 수는 있겠다 했을 때, 그럼 규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29조 1호 전단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이 공지가 되었다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증명책임 문제에서 신규성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증명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세미나가 공지되었는지는 그럼 주장을 했지만 증거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출원 이후에 작성된 논문도 증거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문 3번 답지에 이제 13쪽에 보시면 일단 동그라미 3번에서 이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발명 X의 구성은 선행 발명이 될 수 있다. 그 근거 조문은 29조 1항 1호 전단이 될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출원 후 작성된 논문에 의해서 신규성이 부정할 수 있는지, 일단 판례 이 부분, 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시 시점이 출원 전이라는 거지,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출원 전에 작성될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판례에 따라서 이제 논문 A를 가지고 이제 29조 1항 1호 전단의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문 4번, 문제 4번으로 넘어가면, 일단 의료행위에 대해서 특허성 인정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학설 및 판례 태도에서 논하시오 했기 때문에 아까 기출문제 경향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답안 작성한다면 학설도 좀 풍부하게 검토도 써야 될 것 같아서 답안지를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비교법적 검토라고 해서 뭐 미국이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이게 만약에 4번 문제에서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굳이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학설에 대해서 이제 의료행위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교재를 보시면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제 여기서 이제 산업에 이제 의료업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해서 여기에 이제 의료행위에 대한 논점이 보통 있다고 이제 교재가 되어 있는데, 약간 이런 배치 방식이 약간 좀 옛날 관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약 분야가 되게 발전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외국의 글로벌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에 특허를 받게 되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작은데 외국 회사가 특허까지 줘버리면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은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이제 의료행위가 축구를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근거로 이제 산업에 의료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해서 29조 1항을 적용시켜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제약 분야가 제조 산업이 되게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뭐 주식 시장만 보더라도 뭐 제약 분야가 뭐 몇 번이나 뭐 이제 붐이 있었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산업에 의료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29조 1항을 이제 적용시키는 게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거의 답니다. 이제 뭐 다수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 통설이라고 봐도 정도로 이제 의료행위에는 이제 29조 1항 산업이라고 이제 포함시키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실 때는 이제 29조 1항 산의가에서 이제 관련된 논점으로 의료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관점을 조금 바꾸자면 이제 의료행위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특허를 이제 일단 주지 말자, 거절을 해야 돼.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외국 글로벌 제약회사가 크기 때문에 이제 거절을 시키는 게 맞고 한데, 이제 이걸 어떻게 거절시키냐 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제안이 29조 1항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거절시키자. 아니다. 이거 이제 산업에 의료업은 포함되니까 이걸로는 거절시킬 수 없고 32조 불특허 규정으로, 기존에 있는 규정으로 거절시키자라는 견해가 있고, 32조에는 공서양성 위반, 뭐 공중의 위생 이런 표현은 있지만 의료행위라는 표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32조의 의료행위를 신설해서
특허를 주지 말자라는 견해가 있고, 그 최근에 이제 뭐 성대 교수님 유명하신 분이 이제 의료행위를 이제 영업비밀로 보호를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최근 비밀 네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행위가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서 일부 소논점이 된다는 관점보다는 의료행위가 자체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거절시킬 거냐 했을 때 그 논의 중에 하나가 이제 29조 1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봤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설에는 이제 32조를 적용하자는 견해, 이게 기존 규정으로 충분히 이제 거절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동그라미는 그렇지 않다, 이 불특허 사유를 새로 의료행위를 신설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여기 적지 않았는데 일단 특허를 주자. 왜냐하면 비교법적 검토를 보면 이제 미국은 의료 방법 발명을 이제 특허를 주고 있어요. 방법 발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합성을 위해서 일단 특허를 주고 대신에 사후적으로 이제 이 의료행위를 이제 의사가 하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막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 응급실에 이제 급하게 갔는데 이게 특허된 발명이어서 제가 치료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제 특허권의 효력을 그때는 제한을 하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판례는 대법원은 이제 29조 1항을 적용한 판례, 그리고 특허법원에서는 이제 32조를 적용한 판례가 이렇게 있고요. 일단 이것도 다 옛날 판례인데 아무튼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검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의료 산업의 비중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의료업이 이제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29조를 적용시킬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인도적 측면은 이제 의학 발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의용발 같은 경우 물건 발명이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의학을 사용할 경우에 인체에 신체에 작용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인도적 차원이 이제 인도적 측면이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왜 거기서는 이제 정책적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목적을 위해서 무시를 하고 왜 의료 행위에만 이렇게 인도적 차원을 이제 적용을 하냐라고 해서 그렇게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법률 규정으로 32조를 규정을 하면 이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의료 행위는 이제 거절이 되는 거고, 의학 용도 발명은 물건 발명이기 때문에 32조의 규정이 신설이 안 됐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기존의 판례와 부합하게 이제 특허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검토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문 2번 같은 경우는 투여 연법 용량 발명의 특허성 인정 여부. 이거는 미국은 아까 말했듯이 방법 발명으로 보호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학설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 입장에서 똑같은데 이제 이게 의학 용도와 본질이 같다는 판례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허성을 인정하자. 그리고 반대 견해는 이제 뭐 에버그리닝 효과, 중복 특허 문제 발생, 이제 이것은 사용 방법일 뿐이다, 의료 행위다 해서 부정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래 판례는 이제 의료 행위라고 봐서 부정을 했었고, 전합에서 특허성을 인정했고, 이제 검토에서는 이제 이런 투여 연법 용량 개발하는데 이제 비용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판례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 3번을 보시면 이제 문제부터 보시면 갑의 특허 출연은 이제 특허권을 만족해서 등록되었다. 그 다음에 의사을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투여 행위를 했을 경우라 적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의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의료 행위가 될 거고 투여 행위도 의료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여 연법 용량을 특징으로 하는 의학 용도 발명은 일단 특허 등록을 받고 그 의학이 사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투여 용법으로, 이런 투여 용량으로 사용을 해야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나중에 이 물건을 사용을 했을 때 이 투여 연법 용량 발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투여 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 행위인데 의사가 사용하는 물건이 특허 등록된 의약품인 경우에는 투여 연법 용량 발명과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이제 보시면, 답지를 보시면 먼저 이제 특허 등록이 되었고 이제 충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권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간략하게 언급을 했고요. 먼저 2조 3호에 이제 물건, 방법, 제법으로 발명이 구분되고,
이 발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권리 범위가 달라진다. 그리고 의형발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에서는 이제 본질을 물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권리 범위는 가장 넓고, 그리고 그 물건의 실시, 즉 생사, 양대, 수청 모두에 이제 그 권리 범위가 해당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목차에서 이제 의료 행위와 이 발명이 충돌되는 경우, 문제점부터 보시면 투여 용량 발명은 이제 의사의 투여 행위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해서, 일단 의사의 투여 행위는 이제 물건 발명을 업으로서 이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투여 용량 발명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의사가 이제 투여 행위를 하는 그 의약품이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인지 아니면 제네릭 의약품인지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오리지널 의약품이라는 거는 각 특허권자가 이제 특허를 받은, 그리고 생산해서 판매를 한 의약품을 말하는데, 그것을 이제 의사가 적법하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적법하게 구매했다는 것은 권리 소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 소진이 된 이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든 특허 침해가 안 된다는 그 판례를 보셨을 거예요. 따라서 의사가 이제 적법하게 특허권자의 물품, 의약품을 이제 사서 이제 투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 소진 덕분에 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의료행위에 특허권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래서 미치게 되면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아까 봤던 견해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적법하게 특허권자의 물건을 구매한 게 아니라 이제 제네릭 의약품, 이제 제3자가 이제 제조 판매한 그 제네릭 의약품을 이제 구매를 해서 의사가 이제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특허권자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소진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러면 그 행위는 이제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의사는 이제 자유롭게 의료 행위를 해서 환자를 이제 생명을 구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는데, 그때마다 특허권 이제 침해된다고 해서 의료 행위를 막게 된다면 그것도 인도적 차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특허권의 효력을 이제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좀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의사의 의료 행위는 이 갑특허권의 이제 권리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의사가 구매하는 의약품이 제네릭 의약품인지 오리지널 의약품인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면 좀 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답안지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